웹 백엔드 직무 개발자 특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네이버 글레이스라는 조직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글레이스는 글로벌 플레이스를 의미하고요. 어, 여기서 저는 리뷰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제가 하고 있는 일 좀 소개를 드릴게요. 글로벌 플레이스 리뷰 플랫폼 개발이고요. 네, 네이버에서 플레이스라고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뭐 어디 뭐 인하대 맛집 뭐 이렇게 적는다든지 했을 때 나오는 뭔가 장소, 지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플레이스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검색 결과부터 상세하게 뭐 식당 정보, 거기서 보이는 리뷰들까지 저희 조직에서 네, 다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 그 영수증 리뷰 혹시 써보셨나요? 네, 영수증 리뷰라고 있는데 리뷰 내가 다녀온 장소를 이제 영수증을 받아와서 영수증을 등록하고 그 이후에 리뷰를 작성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지 않는 백엔드를 저희 팀에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서비스와 달리 백엔드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글로벌이라고 붙어 있는 이유는 그 네이버에서 영수증 백엔드, 영수증 리뷰 백엔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까지 저희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추가 개발 없이 플랫폼을 이제 제공해서 그 각 나라에 알맞는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뭐 프로토 오브 비짓이라는 뭐 영수증, 그다음에 예약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어느 장소를 다녀왔다는 증거로 삼고 이후에 리뷰를 적게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서비스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은 이런 증거가 없으면은 리뷰를 아무나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짜 리뷰를 막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 옆집이 장사가 잘 되면 좀 배가 아프신지 안 좋은 리뷰를 좀 많이 적으십니다. 근데 이게 다 가짜 리뷰에 보면 다녀오지도 않았지만 아무나 막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정말로 내가 이 집에서 먹었다 이런 걸 좀 증명할 수 있게 하고 증명이 된 분들만 리뷰를 작성할 수 있게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또 말씀드리자면은 영수증 파일을 사진 찍으면 저희가 뒤에서 OCR, 요새 말하는 ML 머신러닝이죠. OCR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텍스트, 메타데이터들로 저희가 실제로 어느 장소에 왔다는 것을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리뷰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백엔드 쪽 관련된 일에 주 목표는 스케일abili티랑 그다음에 스테이빌리티 이게 확장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백엔드 쪽은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한국의 1위 업체인 만큼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주로 이제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쌓고 있는데 이게 양이 많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표현이죠. 개발자들 표현으로 터진다라고 합니다. 예, 용량이 부족해져가지고 이제 또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이 오고 이럴 때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확장하는데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비스가 정지하지 않고 잘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문제가 없어야 돼요. 빠른 시간에 응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응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뭐 불규칙하게 응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실제로 이제 장애가 안 나게 잘 운영하는 것이 저희 백엔드 쪽의 큰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술 스택을 간단히 공유 드리자면은 타입스크립트, 노드.js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있어요. 아마 이 특강에 그 백엔드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자바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백엔드 쪽에. 근데 저희는 특이하게 노드.j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게 많긴 한데, 줄여서 얘기하자면은 저희 쪽에 제일 알맞는 기술 스택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선택을 했고요. 노드.js 쪽에는 이제 nest.js라고는 자바 쪽에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리 준비된 개발 도구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요. 뭐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디펜던시 인젝션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그래서 뭐 노드.js라고 백엔드 쪽이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가끔 계셔가지고
이제 그런 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내부에서는 코틀린이나 자바 개발, JVM 위에서 돌아가는 랭귀지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파이썬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적재적소에 맞는 랭귀지를 선택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베이스로는 NoSQL 중에 하나인 몽고DB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생소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보통 그 RDBMS, MySQL이나 MariaDB, 오라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저희는 몽고DB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도 이제 샤딩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성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네, 요 특징 중에 하나가 스키마가 좀 없다라고 하는데 스키마는 사실 없는 DB는 없는 것 같아요. 스키마는 다 정의를 해서 쓸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좀 더 유연하게 스킨마를 바꿀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몽고디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요새 이제 데이터들의 실시간 스트림 처리를 위해서 메시지 큐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카프카라는 툴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 저는 또 쿠버네티스 서버 쪽은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캐시 쪽에는 레디스라는 도구를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개발들이고요, 개발 도구들이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백엔드 개발자가 뭘까? 어떤 것을 갖춰야 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엔드 개발자라면 필수적으로 이런 걸 좀 알아야지라고 좀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이게 그냥 백엔드가 아니라 웹 백엔드라고 제가 강의 제목을 적었잖아요. 그래서 웹 백엔드에서 필수적인 것은 일단 랭귀지, 어떤 것이든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랭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바라든지 파이썬, 또는 뭐 C라든지 여러 가지들 랭귀지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랭귀지는 하나 있어야지 코딩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가장 필수이고 그다음에 서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백엔드이기 때문에 결국 서버가 동작을 해야 됩니다. 서버에서 돌아가야지 우리 백엔드를 활용하는 다른 또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에서 우리 같이 제공하는 데이터들,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백엔드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계속 관리하고 유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저장소가 필요해요. 뭐 파일도 저장소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목적과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리드와 라이트에 좀 최적화된 이런 데이터 저장소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백엔드 개발자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죠. 우리가 만든 기능들을 좀 사용하는 서비스나 여러분들 플랫폼에서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규약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인터페이스이고 주로 API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API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백엔드 개발자라면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입니다. 네,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이거는 웹 프론트나 백엔드 상관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주고받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통신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통해서 패킷들이 흘러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몰라도 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개발하다가 트러블 슈팅 할 때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르면은 해결을 할 수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기반 기술이 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해놓은 거는 뭐 TCP/IP 아마 수업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시죠.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수업 시간에 들으면은 사실 거의 암기식으로 외우거나 이걸 이렇게 외워서 어디 쓰지? 이렇게 하실 일이 많은데 어, 왜 이게 필요하지? 어떻게 왜 이렇게 나눴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현업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뭔가 조립이 돼서 조합이 돼서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내가 사용하는 제가 툴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MySQL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도구들. 네, 이런 곳에서 왜 이런 통신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다 이해하기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오른쪽에 TCP/IP 통신의 이제 연결과 클로즈 때 해제할 때 이제 3웨이 핸드쉐이킹과 닫을 때 4웨이 핸드쉐이킹을 적어놨어요. 이것도 제 기억에 맞으면 시험 칠 때 항상 네,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네, 그때는 왜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고 단순히 외웠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HTTP 프로토콜을 근간을 이루고 지금 계속 나오죠. HTTP2도 나오고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HTTP3가 프로토콜을 만들고 미리 적용을 하고 있어요. 왜
왜 그들이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었냐를 이해하는데 이런 지식들이 가장 사전 지식이, 기본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는 다소 좀 추상적이에요. 디테일하게 어떤 도구에 대한 소개나 이거를 어떻게 코딩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오늘 좀 뺐어요. 왜냐면은 다들 관심 있어 하는 기술이 좀 다르시고 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추상적인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 프로페셔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현업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려면은 어떤 거 더 알아야 될까? 요새 약간 좀 알아야 될 기술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싱크와 에이싱크, 그러니까 동기와 비동기입니다. 이 개념들이 요새 현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능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로킹과 논 블로킹. 또 이제 주로 IO 쪽에서 나오는 이슈인데, 이제 이거를 뭔가 프로세싱 할 때 막을 거냐, 아니면 막지 않고 진행할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성능과 관련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처리를 요청했는데 막혀서 처리를 못하고 대기를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리스폰스 타임이 줄어들겠죠. 네, 그럼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이해를 하고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캐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표현이 될 거예요. 아마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운영체제 같은 것들도 공부를 하셨으면은 그쪽에 뭐 CPU 캐시, L1, L2, S3 개념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파생이 돼서 실제 응용 개발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캐시도 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인프라 쪽이죠. 우리 서버들 구성하는 것들. 네. 그다음에 서버를 어떻게 잘 구성하고 어떻게 실 서비스에 많은 사용자들 받아들일 수 있게 구성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이것도 이제 뭐 현업이 아니라면 그냥 서버 한두 대 설치해가지고 돌리면 돼요. 근데 하지만 이제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버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키텍처입니다. 우리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아키텍처로 우리 전체적인 그 구조를 만들 건지 설계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의 고민들 이제 현업으로 오면 꼭 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얘기를 풀어볼게요. 제가 지금 말하는 속도나 이런 게 좀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제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이 빨라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혹시 제가 너무 많이 좀 빨라진다? 이야기 어렵다 싶으면 여기 채팅창 있으니까 자유롭게 좀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입니다. 이건 되게 사실 심플한 개념이에요. 동기라고 하면 왼쪽 화면처럼 프로세스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네. 처음에 프로세스 A가 동작을 하다가 여기서 내부에서 프로세스 B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 B가 진행되는 동안 A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네, B가 할 일 요청했으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프로세스 A는 사실 할 일 없이 그냥 놀고 있겠죠? 네, 대기하는 겁니다. 제가 프로세스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프로세스와 스레드도 다들 아실 거예요. 프로세스는 CPU 하나를 먹고 있죠. 네, CPU 하나가 이 동안에 놀고 있는 겁니다. 프로세스 B는 CPU 하나 또 먹게 되고, 프로세스 A의 CPU 하나는 네, 굉장히 좀 네, 자원의 낭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뭐 괜찮아요. 장비 뭐 자원이 많으면 괜찮은데 사실 뭐 현실은 자원을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과거에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대용량이 되다 보니까 대용량이라고 하면 대규모 요청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CPU도 굉장히 당연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요청들을 되게 비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왜 A 프로세스가 놀고 있어야 되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비동기 프로세싱이 최근에 각광받는 이유는 A 프로세스가 이제 동작하면서 내부에서 B 프로세스를 호출을 합니다. B가 일을 하는 동안 A는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동기와 비동기죠. 비동기로 동작을 합니다. 예, 동기가 아닌. 그래서 프로세스 B가 한동안은 A는 일단 B한테 일을 시켜두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하러 갑니다. 이 CP는 또 다른 일을 해요. 그러면 또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다가 B 프로세스가 끝나면은 다시 A가 돌아와서 그 일을 이어서 계속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CPU 좀 남는 자원이 없죠. 계속 어쨌든 기기가 하는 거니까 소위 우리 편대로 기계를 빡시게 돌릴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적은 수의 CPU로 훨씬 많은 성능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네, 사실 CPU 개수도 적어도 됩니다. 장비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동기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뭐 웹서버 관심 있는 분들 뭐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를 사용 많이 했어요. 리눅스 쪽에. 아파치는 전형적인 이 싱크로나이즈, 네, 동기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은 CPU 수나 이런 프로세스 수 때문에 그 최대 처리할 수 있는 리퀘스트의 최대 처리량이 한계가 있었어요. 네, 보통 이제 1024나 2048 정도에서 맥스거든요. 그럼 서버 한 대가 동시에 한 번에 최대 처리할 수 있는 뭐 리퀘스트는 1024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서버 스펙은 상당히 좋은데. 네, 근데 되게 아깝죠. 이렇게 좋은 스펙으로 한 번에 동시 리퀘스트를 1024개밖에 못해? 아깝죠. 근데 이제 이후에 나온 뭐 엔진엑스라든지 이런 웹서버들이 각광받는 이유가 비동기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CPU 개수는 적지만 훨씬 많은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동시 처리 프로세스가 거의 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는데 이게 C10K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웹서버가 성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많은 처리를 할 수 있게 서버 한 대로 이렇게 구현을 했고, 그 가장 큰 차이가 그 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기와 비동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개발 쪽의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도 비슷해요. 뭐 우리가 장바구니 같은 것들 쇼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잖아요. 장바구니 물건을 담을 때 동기로 하면 좋을까요? 비동기로 하면 좋을까요? 이런 논리적인 문제도 낼 수가 있어요.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동기로 한단 말은 내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까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물건을 받고 뭐 돌아와서 기다려야 돼. 장바구니에 담길 때까지. 이렇게 하면 동기가 유리한가, 비동기가 유리한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깁니다. 성능 생각하면 비동기로 장바구니에 담아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당기면 되잖아요. 뭐 나중에 처리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재고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장바구니 담을 때 재고를 확인하고 못 담게 하려면 동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동기라면 어디서 몇 개를 담을지 알 수가 없고 재고를 넘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논리적인 문제도 결국 동기와 비동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의 개념을 평소에 잘 생각해 보시고 구현하실 때도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블로킹과 논 블로킹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인데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런 플로를 다 보면 사실 좀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관심 있을 때 보시면 좋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IO 주로 이제 블로킹은 디스크 IO 쪽에서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이런 뭔가 처리를 했을 때 디스크 IO 때문에 블로킹이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런, 네,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구현을 잘해도 디스크 IO가 못 받쳐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막아버리면은 블로킹을 해버린 거야. 우리는 응용해서 막 비동기로 구현을 했는데 디스크 쪽에서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디스크 쪽에서 우리는 디스크 하나밖에 못 쓰는데 왜 이렇게 요청이 막 이렇게 블로킹 해버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병목이 생겨서 성능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블로킹과 non 블로킹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non 블로킹을 구현하도록 많이 요새 또 하고 있어요. 이건 다음 페이지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보통 동기, 비동기, 그리고 블로킹, non 블로킹을 합쳐서 보통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4분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블로킹 부분과 non 블로킹, 그리고 우리가 구현할 때 동기, 비동기 이렇게 하는데 보통 왼쪽 위에 1사분면과 오른쪽 아래 4사분면 두 개를 주로 많이 보세요. 이 두 개 보통 엮어가고, 어, 이 2사분면, 3사분면에 있는 것들은 섞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 방식 되게 비효율적이라서 애초에 얘기를 안 하고요. 가장 효율적과 가장 비효율적인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블로킹과 동기로 구현했지만 iOS 블로킹이 당해요. 그러면 똑같이, 예, 우리 원래 아까 동기로 했을 때는 처음에 호출이 들어오고 프로세스 A 호출이 들어오고 프로세스 B에서 이제 반환하는 동안에 A는 그냥 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쉽니다. 우리 아까 나왔던 얘기랑 동일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비동기와 논블로킹을 하면은 비동기로 호출하는데 그 IO 쪽에서도 먹히지 않아요. 그 IO 쪽에서도 콜백으로 호출해주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IO 쪽에서도 내가 일할게, IO 레벨에서도 너도 다른 일 해. 내가 끝나면 너에게 비동기로 또 알려줄게.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마다 좀 다르긴 한데 내가 비동기로 구현했지만 여기 IO 쪽에서 블로킹이 이루어지면은 결국 이
우리 3, 4분면에 있는 그림처럼 동기처럼 똑같이 성능을 못 내게 돼요. 결국 막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구현을 할 때는 비동기와 넘블로킹 방식으로 구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응용 개발하다 보면은 이런 블로킹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생겨요.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들이 블로킹을 시켜버리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 왜냐면 트랜잭션이나 이런 처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RDBMS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동기 내부적으로 뭐 동기 처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디스크 IO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처리들을 막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드라이버들이 요새는 넘블로킹 방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구현하실 때 이런 이슈를 접하시면은 나는 비동기인데 왜 좀 느리지? 이러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레벨이나 디스크 뭐 파일 IO 레벨에서 내가 블로킹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캐시 부분입니다. 캐시도 서비스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이거 사실 없으면은 대용량 서비스는 구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뭐 서비스 프론트엔드, 서비스 개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이 화면단이 있고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실제 뭐 서버 쪽이겠죠. 네, 서버에 이제 호스트를 하는데 그리고 실제 그 뒤에는 또 데이터 레이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조로 가는데 요청이 굉장히 많은 사실 데이터베이스로 다 요청이 가죠. 뭐 리드나 라이트들. 네. 근데 리드가 굉장히 많으면 데이터베이스도 한계가 있죠. 그 장비 사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청이 적을 땐 괜찮은데 많아지면은 처음에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DB가 데이터베이스가 터집니다. 그래서 장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느리면 돼요, 사실은. 느리고 장비를 확장하면 되는데 이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장비가 아무리 가격이 싸졌다고 해도 장비 하나를 늘리는 게 정말 큰 일이 있어요. 장비 구입부터 우리 서비스에 넣고 문제는 없는지 또 분산해서 호출하게 만들고 굉장히 난 데이터들은 또 서로 잘 싱크되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 비용이 굉장히 큰데 좀 비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캐시죠. 그리고 비용을 제가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또 데이터베이스들은 보통 디스크로 활용하죠.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오는데 이 디스크 IO가 진짜 개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병목이에요. 속도가 빠르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SSD로 다 꽂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디스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SSD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PC의 SSD와는 좀 차원이 달라요. 서버용 SSD들은 또 대용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커질수록 비싸집니다. 네. 그래서 무한정 꽂을 수도 없어요. 그 디스크들을. 네. 그런 비용들을 아끼기 위해서 결국 SSD를 써서 좋아진다는 말은 디스크, 우리 원판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 디스크 헤더들을 와서 쓰는데 그게 아니라 메모리, 더 빠른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거고 메모리는 커질수록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더 앞단에 배치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메모리 기반 디스크로 바꾼 게 아니라 앞단에 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넣는다든지 또는 다른 메모리 장치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들 중에 자주 읽히는 데이터들을 메모리 DB에 저장하고 그 메모리 DB에서 쓰고 있는 식으로 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때 뭐다 넣을 수는 없어요. 다 넣으면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가 없죠. 그냥 메모리 DB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빠른 대신에 용량을 크게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캐시율이 높은, 주로 호출되는 데이터 위주로 캐시에 넣습니다. 그리고 뭐 캐시, 뭐 요청이 많으면은 앞에 있던 캐시에 저장했던 데이터들은 빼낸다든지 이런 뭐 LRU라든지 이런 캐시 전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캐시를 공부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접할 수밖에 없는 개념들이고요. 캐시도 단순히 캐시를 적용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빅션에 대한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전략을 또 하나 넣었어요. 라이트 어라운드 캐시 어사이드인데 이 방식은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무조건 저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리드 요청이 오죠. 그 데이터를 읽어줘라고 했을 때 일단 캐시를 먼저 읽어보고 네, 캐시에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오죠. 디스크 IO가 한번 일하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이에요. 이후부터 그 다음 요청부터는 이제 캐시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캐시에서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할 일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 방식 말고 처음에 이 방식의 뭐 장점,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한데 이 방식의 단점은 캐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뭐 캐시도 아까 제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했는데 캐시 데이터베이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폴백으로 장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바로 일독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캐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캐시는 메모리라고 제가 했죠. 메모리 DB라고. 보통 메모리 DB를 많이 활용하는데 메모리 특징은 휘발성입니다. 네, 껐다 켜면 지워져요, 보통. 네. 그럼 다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요청이 딱 몰리면은 캐시 서버를 캐시 DB를 다 호출을 해봐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베이스 다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데이터베이스로 다 요청이 몰리죠. 그러면 또 데이터베이스가 부하가 일어나서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전략으로 이걸 세워볼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뭐 이런 것들은 다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현업에 있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대안도 만들고 하는데 또 다른 전략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DB에 먼저 쓰지 않고 무조건 캐시에 먼저 쓰고 그다음에 캐시에 저장을 했다가 DB에는 주기적으로 캐시에 먼저 저장을 하고 캐시에서 다 처리를 하다가 어떤 주기로 그 후에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고 가지고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예시에서는 요 전략하고는 좀 맞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장애가 나면은 이제 워밍 과정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에서 캐시 서버가 살아났을 때, 바로 캐시 서버를 투입하지는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미리 한번 캐시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서비스에 투입하는 이런 절차도 좀, 대응은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시 전략도 요 키워드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로 나중에 공부하다가 찾아보시면은 몇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어떨 때 유리한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발하실 때도 이렇기 때문에 캐시라는 걸 적용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캐시도 이런 전략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만든 시스템은 이렇게 리드가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좋겠다. 이런 것도 판단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조금, 네, 제가 텐션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네요. 네. 제가 잠시 한번, 네, 좀 마음을 가다듬고 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네, 인프라 쪽입니다. 인프라는 또 제일 근간이에요. 우리 서버들이 좀 필요하고, 서버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죠. 웹 서버들을. 네, 웹 백엔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동작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가 확장성, 두 번째가 안정성, 세 번째가 이제 가용성이라고 저가 표현했는데, 이거 하나씩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확장성 부분입니다. 요새, 네, 좀 이렇게 유연하게 확장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확장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꼭지를 해보자면은, 이제 키워드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확장성이 왜 필요하냐면, 어쨌든 사용자로부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구축한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의 한계치를 넘었을 때, 서버를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할 수밖에 없는데,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장 크고요. 스케일업은 말 그대로 그 장비 한 대의 스펙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CPU 개수 더 늘린다든지, CPU의 사양을 더 좋게 한다든지, 디스크가 모자라면 디스크를 더 꽂아서 총 용량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케일아웃은 반대입니다. 좀 더 낮은 사양 스펙을 가로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해서 서로 좀 더 낮은 사양의 서버들이지만 분산해서 호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장단이 있죠. 네, 스케일업은 상대적으로 작업은 좀 편한데 장비 한 대밖에 없으니까 뭐 호출하는 데는 그 서버 한 대만 호출하면 되죠. 대신 단점은 그 한계가 있어요. CPU를 최단 몇 개까지 꽂을 수 있을까? 뭐 디스크를 얼마까지 늘릴 수 있을까? 꽂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최대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뭐 디스크를 해서 100테라까지 꽂았어요. 뭐 1 페타바이트까지 꽂았어요. 더 이상은 이 서버가 꽂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 사용량이 더 늘어난다. 어떻게 해요? 하면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또 작업을 거쳐야지 뭐 그나마 간신히 돌아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스케일업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케일 아웃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좀 더 낮은, 좀 더 적은 양의 리소스, 뭐 스펙 사양들로 가로로 펼친 건데, 가로라고 저 표현하는데, 이게 그 펼칠 때는, 스케일아웃 할 때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다 분산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요. 요새 뭐 P2P나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것들, 비트코인이 아니죠. 네, 거기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도 다 결국 서버를 중앙 집중을 하지 않고 퍼뜨리는 거잖아요. 결국 다 스케일아웃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다르지만 결국 장비들 여러 군데 퍼지고 다 분산해서 호출을 하고 저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케일아웃은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이렇게 하면 디스크가 데이터가 아무리 늘어나도 요청이 아무리 늘어나도 서버를 꽂았다가 빼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네, 추가하고 사실 또 필요 없어지면 빼내기도 쉽죠. 네, 서버를 중단 안 해도 되고. 이 단점은 여러 대에 퍼져 있는 이제 서버 수가 많아지죠. 어떻게 골고루 잘 분산해서 호출하고 어, 잘 응답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케일아웃을 했는데 뭐 A부터 Z까지 서버를 26개를 만들었는데 A 서버에만 부호가 다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장애거든요. 그럼 B, C, D 다른 서버들로 부하를 어떻게 잘 분산하게 할 거냐. 분산하게 하려면 어떤 규칙으로 잘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추가로 생겨납니다. 장단이 서로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큰 개념이 이렇게 있고, 이게 사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작을 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스케일업을 하다 보니, 이제 비용이 계속 늘어나죠.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업계에서도 이거를 이제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RDBMS 쪽에서는 트랜지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지션 하려면 락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버들이 스케일아웃으로 여러 군데 퍼졌으면은, 도대체 어느 장비를 묶어놔야 될지 이런 처리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 좀 계속 관련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고 요거를 RDBMS 중에서 오라클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 솔루션이. 그리고 여기에 묶이면은 오라클에서 다른 DB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이런 단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는 몽고DB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몽고DB 요 노에스케일러들은 트랜지션을 조금 포기했어요. 트랜지션의 락의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조금 포기한 대신에 그 샤딩이라는 이름으로 스케일아웃을 굉장히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균등하게 각 샤드들로 잘 나누어져서 들어가고 이렇게 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테이블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표현하죠. 몽고디비에서는 컬렉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데이터들을 뭐 1TB가 있으면은 저희 서버 4대를 꽂았어요. 스케일아웃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 샤드라고 불리고요. 이렇게 균등하게 잘 이렇게 나눠주고 호출할 때도 가지고 올 때도 잘 균등하게 가지고 와서 실제로 리드도 분산이 되고 라이트도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늘어나면은 서버를 더 꽂으면 돼요. 이런 처리들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몽고DB 보통 왜 사용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노에스큐엘을 왜 사용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뭔가 할 수 있는데 주로 제가 좀 많이 좀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냥 요새 유행해서요. 아니면 뭐 기술 스택이죠. 예전에 그 뭐 앵귤러 그다음에 뭐 몽고DB 이런 스틱들 묶여서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거는 이 기술이 왜 필요하고 왜 여기 이렇게 썼을 때 적합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스택에서 이 언어랑 잘 맞아서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백엔드 개발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일아웃 한 게 요새 최근에 업계에서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추세가 아니었는데 요새는 왜 추세일까요? 예전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언젠가부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저장 이슈들이 불거지고 뭐 빅데이터라는 표현들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죠. 그만큼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 저장에 대한 니즈도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원래는 다 있던 개념들인데 실제로 구현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도구들을 현업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했고요. 이런 스케일러리티 때문에 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요새 샤딩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샤딩이 아니더라도 마이스케일도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비트레스라든지 이런 도구들이 많은데 말 그대로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로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필요할 때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실제 물리적인 서버 쪽이에요. 그럼 서버가 이건 좀 조금 다른 컨텍스트인데 네, 물리적인 서버도 우리가 필요하죠. 예전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뭐 PC처럼 생긴 서버 4개대로 납작하게 생긴 물리적인 서버들도 막 가지고 와서 꽂아야 돼요. 서버가 제가 지금 스케일아웃도 표현했지만 서버가 4대가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서버를 4대를 가지고 와서 꽂아야 됩니다. 네.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닌 보통 현업에서는 개발자가 아닌 인프라 담당자분들이 따로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예. 근데 또 이 장비들을 다 꽂았는데 뭐 CPU를 100%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장비의 CPU들은 또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으로 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나왔던 개념들이 중간에 버추얼 머신, 피지컬 머신에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건 피지컬 머신이죠. 물리적인 장비들이고 여기 내부의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버추얼 머신이라고 VM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CPU들을 이제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게 요 물리 장비 한 개지만 CPU 몇 개는 요또 다른 실제 다른 서버처럼 사용을 하게 이런 기술들을 발달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부족했던 게 버추얼 머신들도 CPU 몇 개씩은 할당했는데 또 노는 것 같네. 더 유연하게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필요한 곳에 뭐 CPU 한 개 정도만 갖다가 그리고 여기 한 개 썼는데 갑자기 이번엔 좀 느려야 돼요. 세 개도 느려야 돼. 그러면 서버를 껐다 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좀 엘라스틱하게 유연하게 바로 세 개를 더 느려준다든지 이런 처리들을 더 잘하게 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로부터 기술들이 생겨났어요. 그 요새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마 접하시고 계실 쿠버네티스라는 그런 환경입니다. 정확하게는 쿠버네티스는 아니고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런 컨테이너마다 몇 개의 CPU, 몇 개의 뭐 얼마의 메모리, 디스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나눠서 주는 기술이 발달을 했고, 근데 이렇게 제가 거기서 뭐 요번에는 지금 한 개밖에 필요 없는데 CPU 한 개인데 갑자기 요청이 일어나서 CPU 세 개를 확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하면은 어디 다른 서버에서 남는 자원들을 막 가지고 와서 거기 놀고 있는 리소스 있을 거잖아요. 뭐 옆에 서버는 CPU 8개 받아갔지만 실제 5개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3개가 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3개 추가로 달러 요청했잖아요. 저기 3개를 가지고 와서 잠시 제 거에 주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 이런 과정들을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 네, 그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도구가 쿠버네티스입니다.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쿠버네티스 도구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뭐 이제 우리가 뭐 거의 표준처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왜 쓰냐라고 하면은 결국 그런 물리적인 자원들의 효율적인 이용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뭐 물리 장비 늘려주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운영 개발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신 작업을 해주는 인프라 담당자분들에게 서버도 늘려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을 오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발해서 코드 베이스로 다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이런 설정들을 다 개발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현업에 오게 되면 꼭 배우시게 될 거예요.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들이 필요한 거는 정말 대용량 데이터들이 필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대용량 요청이나 데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쓰면은 사실 오버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거든요. 학부생 때는 제 생각에는 접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AWS 많이 사용하실 거잖아요. 아마존 AWS나 그 뭐 GCP, 구글의 GCP 이런 것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많이 사용하시는데 다 같은 맥락이죠. 네, 다 같은 쿠버네티스 환경을 위해서 각 회사들이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그걸로 이제 돈을 받고 팔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뭐 예를 들어서 AWS 쓴다. 그러면 AWS 내부에는 실제로 쿠버네티스라는 기술로 구현이 되어 있고 이거는 그 내부적으로 서버를 이렇게 더 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기 위한 기술이구나라고 요거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해보시면은 나중에 뭐 AWS 쓰다가 뭐 애저를 쓴다 이렇게 하면은 그 CLI죠 우리 뭐 클라이언트에 그 이렇게 명령을 치는 게 다 똑같아요. 쿠버네티스 명령을 쓰게 돼 있거든요. 네, 다 똑같은 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네,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를 네,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안정성 부분입니다. 안정성은 사실 너무 좀 광범위한 이야기인데, 제가 좀 크게 두 가지로 해놨어요. 뭐 안정적이라는 거는 사실 개발 잘해서 버그 안 나게 시스템 자석 환경 구성해서 문제 안 생기게 잘 안정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개발하다 보면은 외부에 있는 API를 호출할 일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서버를 만들지만 뭐 구글에 있는 API를 호출해서 뭐 좌표를 얻어온다. 뭐 이런 뭐 주소 검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API들이 장애가 나면은 우리도 같이 장애가 나거든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우리는 이제 손 놓고 있을 거냐? 그럼 우리는 대응을 아무것도 못 하냐?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대응을 해서 어쨌든 우리 서버를 활용하는 또 다른 서비스들의 문제가 안 생기게 문제가 발생해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더 큰 문제로 발생하지 않게 이런 것들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는 이런 또 기술이 있고, 요거는 그 우리 서버 입장에서 다른 외부 API 호출할 때 그 API가 문제가 생기면 보통 API 콜할 때 타임아웃 우리가 걸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다 체크를 해서 저쪽 API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호출 자체를 끊어버리고 우리 쪽에서 빠르게 장애 대응해서 네, 이거는 더 이상 사용 못해요. 라고 이제 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우리 서버 응답을 기다리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또 빠르게 응답을 내려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또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타임아웃이 오래 걸리는 API들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이런 처리를 안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임아웃이 10초입니다. 10편에 리퀘스트가 계속 들어가요. 10편은 안 풀리기 때문에 기다리죠. 계속 누적이 돼요. 적체되고 우리 서버 또 터집니다. 예, 그래서 빨리 실패하고 빨리 그냥 반환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이런 문제라고 판단을 하면 그게 이제 페일 패스트고 이런 것들을 서킷 브레이커라는 이름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그 히스트릭스 연화라는 이런 도구들을 오픈소스 많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한번 접하시면은 아 이런 목적으로 백엔드 쪽에서는 이런 또 기술을 적용하고 있거나 그렇게 또 이해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또 뭐 이렇게 또 이런 요청이 많고 복잡한 호출이 많은 백엔드에서는 좀 주로 이런 상황들을 만났는데 좀 단순한 호출일 때는 사실 만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현업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인데요. 모니터링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만들 서버들이 얼마나 잘 동작하고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계속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어제 요청량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만든 시스템들의 스로풋 그러니까 뭐 최대 처리량이 얼마인데 어제는 이걸 절반까지 들어왔고 내일은 예측이 되죠. 그저께는 한 40% 들어왔고 오늘은 50% 나왔고 내일 60%올 것 같은데 한 70% 되면은 위험하니까 서버를 늘려야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은 장애가 나요. 왜냐하면 가용량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돼요. 모니터링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디스크도 용량이 찼는지 봐야 되고, CPU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어쨌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좀 우리 개발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매일 아침에 이걸 뭐 일과처럼 볼 수도 있는데, 또 우리 개발자잖아요. 그걸 매일 아침 이렇게 루틴하게 하면은 사실 우리 뭐 사람이 하는 것도 사실 좀 우리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기계를 잘 활용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정 인계치가 되면은 알림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장치를 해둬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들 비동기로 하고 있다가 저는 알림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때 또 콜백을 받는 거죠, 알림으로. 그때 또 이런 뭐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니터링에서 주는 수치들은 되게 객관적인데 우리가 이제 주관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도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경험으로밖에 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뭐 20%, CPU가 20%만 사용해도 좀 무리일 때가 있고 어떤 곳은 CPU를 한 90%까지 돌려야지 잘 사용하는 것도 이렇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게 잘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성 부분은 이런 기본적인 활동들로 저는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또 인프라 쪽의 가용성인데, 전 주로 데이터베이스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엔드가 거의 진짜 데이터베이스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장소들이. 네. 그래서 이제 페일오버, 페일백인데, 장애가 났을 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하나 쓴다고 했을 때 장애가 나면은, 데이터베이스 하나 장애 나면은 사실 모든 동작이 다 정지가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한쪽에 모든 그 데이터 플로우의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그러면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처리들을 좀 많이 하는데, 고가용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레플리카 기술입니다. 마스터 DB를 하나 두고 슬레이브 DB를 둔 다음에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마스터 DB를 쓰고 이제 라이트는 마스터 DB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스터 DB에 뭔가 데이터가 라이트 되는 순간, 써진 순간 슬레이브 DB들로 동일한 데이터를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응용해서 리드를 할 때는 데이터를 읽을 때는 이 슬레이브 DB들에서 읽어요. 그러면 세 군데에서 있기 때문에 부하 분산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장점도 있고 두 번째는 마스터 DB가 장애가 나면은 슬레이브 1, 2, 3 중에 지금 데이터가 동일하게 다 복제가 되고 있잖아요. 슬레이브 1번을 마스터로 올려버려요. 그럼 슬레이브 1번이 마스터로 승격이 되고 슬레이브 1번이 마스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DB가 복구되면 그 마스터 DB를 슬레이브 DB로 다시 넣어도 되고 아니면 다시 또 교체를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겠죠. 이렇게 리플리케이션 기술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혼자 개발할 때는 마스터 DB 한 개만 두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운영상의 니즈도 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현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 과거에는 이것도 이제 인프라 담당자분들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고 구성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개발자분들이 또 많이 이런 의견들을 먼저 내서 우리 서비스에 맞게 이렇게 구성하자. 그럼 슬레이브 DB는 몇 대를 놓아야 될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하 분산의 역할, 그 목적도 있기 때문에 몇 대가 적절하겠다. 뭐 이런 것도 다 개발자들이 직접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여담인데 이 단어가 그 이게 마스터랑 슬레이브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프라이머리랑 세컨드리라고 좀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여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고가용성을 위해서 하고 있고 서버들도 뭐 웹서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키텍처 부분이고요. 아키텍처 이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한 아키텍처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모놀리식과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MSA라는 이름으로 요새 많이 예, 나오고 있죠. 모놀리식은 전통적인 그냥 아키텍처입니다. 여기 UI나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 로직들이 그냥 다 서버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에요. 네, 서버 하나에서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네, 웬만한 서비스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모듈이나 컴포넌트라고 표현하는데 기능들을 다 또 하나의 이런 모놀리식 사이트 서비스 수준으로 다 뜯어낸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쇼핑 제가 이제 쇼핑은 아니지만 쇼핑을 많이들 쓰실 거니 제가 예시를 들어보자면 쇼핑의 장바구니 기능을 이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 뜯어내고 쇼핑의 뭐 페이 결제 내역을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 뜯어내고 쇼핑의 상품 보기 페이지를 또 하나로 뜯어내고 이렇게 하고 서로 간에 통신하는 거예요. 근데 UI 우리 사용자가 봤을 때는 또 웹브라우저상의 도메인은 한 개입니다. 뭐 쇼핑.네이버닷컴 이렇게 한 개밖에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다 다른 시스템들이 이렇게 분리돼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한 개로 다 구현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과거에 모노리식 아키텍처고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의 아키텍처들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이게 다 말 그대로 마이크로하게 쪼개서 나눠서 만듭니다. 이것도 서로 장단이 있어요. 네. 모노리식은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현하기 편해요. 뭐 코드를 분리할 필요도 없고 데이터베이스도 한 개만 쓰면 되고 네, 레이어 입장에서는 레이어 구분을 봤을 때 그리고 뭐 하나만 개발하면 돼요. 배포도 하나만 하면 돼요. 네, 단점이 있어요. 확장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제가 뭐 네 가지 쇼핑 예시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장바구니만 개편하고 싶어요. 장바구니 데이터베이스를 MySQL 쓰다가 우리 이런 목적 때문에 몽고DB로 바꾸고 싶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노리식 아키텍처는. 하던가 다른 쪽 한 번씩 중단되어야 돼요. 네,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죠. 이 데이터베이스 잠시만 한번 끌게요. 몽고DB 추가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좀 비용이 큽니다. 서비스가 중지되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까 하다 보니 다 쪼개자.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장바구니 하나만 개편할게요. 네, 여기만 개편하세요. 네, 내부 소스 코드는 어떻게든 뜯어 고쳐도 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각 서버들끼리 통신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런 통신은 API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다 통신하고 있습니다. API 인터페이스만 유지된다면은 내부에서는 무엇을 바꾸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 개발팀은 API는 그대로 유지할게요.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는 MySQL에서 제가 몽고DB로 바꾸고 뭐 웹서버 고용 기술은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다 교체할게요. 옆에 있는 팀들은 뭐 자바 그대로 쓰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나눠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무작정 좋은 건 아니에요. 단점이 있어요. 복잡해지죠. 커집니다. 유지 보수해야 될 서버 수도 늘어나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복잡도도 늘어나고, 서버들 간에도 통신들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이 커지면 필요한데, 최근에 좀 약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작은 서비스인데 이거 유행 따라가다가 조그만 서비스 스타트업들에서 MSA를 막 무리하게 넣다가 이게 오히려 기술 부차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버 엔지니어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뭐 공부하다 보면 백엔드를 공부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나에게 잘 맞는 건지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까지 준비한 건 말씀 다 드렸고요. 요거 이제 제가 필드에서 좀 또 생각하는 것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봤는데, 네, 이것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필드에서는 이제 API 필드라고 하고 이제 현업에서는 제가 이제 주로 신경 쓰는 부분들인데 API와 스트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트림이라고 하면 아마 카프카나 메시지 큐를 좀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API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REST API나 HTTP를 호출하는 그런 웹 API를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림은 API 형태가 없어요. 근데 TCP 통신하는데 카프카 메시지라든지 백엔드에서 진짜 눈에 안 보이는 통신들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인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동기와 비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구체적인 예시로 가자면 REST API와 카프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ST API는 말 그대로 HTTP로 보이는 접속할 수 있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API들이죠. 네, 이것들은 동기로 구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API를 호출하고 이 API 끝나야지 응답을 리스폰즈 코드 받죠. HTTP 스테이터스를 받죠. 뭐 404를 받으면 565, 200이면 정상이고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을 받은 다음에 또 다음 API를 호출하고 동기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방식이 있고 비동기가 필요하다. 이러면 REST API를 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카프카를 활용하는데 이 메시지 큐 시스템이 뭐냐면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이벤트 기반으로 메시지를 쏘아놔요. 그러면 그 큐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다 다 넣어놔요. 저장소에다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데이터를 호출했어요. 저 데이터를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넣어두면은 당장에 안 해도 돼요. 그 뒤에 언젠가는 그 메시지를 다시 뽑아내서 처리를 하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비동기입니다. 당장에 안 해도 되고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나는 놓고만 끝납니다. 내 할 일 또 하면 되고 그 메시지에서 또 꺼내서 쓰는 쪽에서는 아마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배치나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그쪽에서 처리하는 언제든 하라 하고 완료된 것만 나에게 알려줘 이렇게 비동기로 동작을 합니다. 이 뷰를 어떨 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지는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현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큰 포인트로 있고요. 유행 따라간다고 요새 카프카 많이 쓰니까 뭐 다 이걸 할게 이렇게 하는 곳은 잘 없습니다.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네, RDBMS, MySQL이나 MariaDB, 오라클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주로 많이 쓰는데 또 NoSQL도 있습니다. 몽고DB. 이 둘은 제가 아까 여태까지 설명하면서 차이를 좀 말씀드렸죠. 네, 전통적인 RDBMS냐 아니면 트랜지션을 포기하고 대신에 샤딩, 스케라웃이 좀 유리한 몽고DB 좀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캐시로도 저는 이제 레디스라는 툴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메모리 DB입니다. 캐시로는 빠른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베이스의 스토리지 사용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레디스나 여러 가지 또 툴들이 있습니다. 맨캐시나 이런 것들. 이것도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저장소이고. 그다음에 검색이나 또 뭐 작은 사이즈의 어그레이션, 그룹 바이 하는 것들, 데이터를 모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할 수 있어요. RDBMS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룹 바이로 다 할 수 있어요. 인덱스를 만들면 검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소규모 시스템에서는 적당히 속도가 나와요. 이 정도 충분해 할 수 있는데 현업에서 대용량을 다루게 되면은 속도가 안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정확히 대기하는데 옛날에 MySQL 쓸 때 한 1억 건이 넘어가니까 뭐 데이터 카운트 자체도 엄청 느리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운트도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사실 캐시를 해놓긴 하는데 네, 굉장히 느립니다. 네. 그런 것들이 생기고 인덱스도 한계가 있죠. 인덱스를 많이 만들면 뭐 빠를 수는 있지만 데이터를 라이트할 때 인덱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또 그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인덱스도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꺼내올 때 더 빠르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인덱스 구조인지 자료 구조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검색이나 소규모의 이런 어그리게이션 작업을 위해서는 엘라스틱 서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엘라스틱 서치는 보통 뭐 검색 엔진 이런 얘기로 많이 아마 접하셨을 건데 이것도 결국 데이터 엔진이 아니라 저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 그 역으로 이제 인버티드 된 구조로 단어들을 뜯어서 인덱스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더 빨리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단어 단위로 잘라서 인덱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RDBMS에서 사용하는 비트리가 아니라 지금 거꾸로 된 단어 단위를 잘라서 어그리게이션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인덱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성능이 굉장히 좋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이 그렇게 단어 단위로 잘라놓은 거에 대한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검색이 빨리 되는 장점이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활용을 해봤더니, 같은 단어들로 많이 그룹핑이 되어 있네? 그랬더니, 그룹핑 성능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통계 기능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엘라스티서치가 단순 검색 엔진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라는 거, 이것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새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들 많을 거예요. 그래프 DB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많은데 다 그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관계를 잘 만들어서 저장하고 더 빨리 저장하고 더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자료구조를 다 구현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서비스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제일 잘 어울릴까? 이것도 현업에서는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무작정 항상 쓰니까 RDBMS 써요. 이런 거는 잘 안 통해요. 예, 뭐 통하는 데도 있겠지만 뭐 네이버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여기서는 충분히 우리가 왜 이 데이터베이스가 내가 만들려는 응용 프로그램에 자료 구조에 잘 어울리고 극대화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된다. 이런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처리를 또 많이 하죠. 아까 빅데이터라고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스케일아웃 해도 한계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서비스 하나가 아니라 뭐 회사 전체에 있는 모든 서비스 데이터를 모아서 보고 싶다거나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양이. 이럴 때 이런 데이터들을 분산해서 잘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술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하둡이고요. 하둡은 조금 느려요. 사실 디스크 기반이기 때문에. 좀 느리지만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고 조금 느려도 큰 문제 없이 네, 데이터들을 잘 집계를 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스탑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빅데이터, 뭐 어느 정도가 빅데이터야 이런 건 판단하기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요즘에 현업에서 이런 목적으로 하둡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설명드렸던 인프라 쪽에서는 그런 자원의 리소스들을, 컴퓨팅 리소스들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최근에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드에서 주로 이렇게 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이건 이제 좀 약간 코딩적인 원론적인 부분인데 예, 저는 이것도 가장 우리 개발자한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백엔드나 프론트를 떠나서 그냥 개발 기본적인 부분인데 예, 사실 구현을 제일 잘해야죠. 문제 없이. 버그 있으면은 뭐 아무리 다 준비해도 다 에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 일단 코드를 좀 간결하게 짜야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적으로는 코드가 길거나 뭐 제가 사람으로서 코드를 읽기 어려울 정도로 막 복잡한 코드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짜놓은 코드를 제가 유지보수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코드를 최대한 간결하게 좀 이렇게 작성을 하고 다른 분들이 봐도 잘 읽을 수 있게 리더빌리티를 좀 살려서 뭐 변수명 하나 지을 때도 저희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좀 직관적으로 지으려고 하거든요. 남들이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그만큼 그 함수들, 펑션들, 메소드도 잘게 쪼개고 이렇게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뮤터블과 이뮤터블,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건 약간 묶어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요새 개발 추세인데 이거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뭐 순수 함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가장 그 근본적인 장점은 저는 상태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바로 OP 이제 구현하다 보면은 상태를 가지죠. 뭐 클래스 안에서 클래스 변수를 가진다든지 이것들을 나중에 다른 레퍼런스를 또 체크해서 이 값을 바꾸면 이 상태죠. 글로벌한 변수들 값을 바꾸면 다른 모듈에서 이 글로벌한 변수를 보고 있잖아요. 네, 전역 변수들 보고 있다가 값이 바뀌면 다른 모듈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게 코드가 양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코드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대체 어디서 어떤 값을 바꿨길래 전역 변수를 바꿨길래 내가 짠 코드에 영향을 미치나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뭐 잘 짜는 상관없는데 코드 양이 늘어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고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장점은 상태를 관리하지 않고 그 펑션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레퍼런스나 외부의 값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구현하는 게 가장 큰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 펑션 한 개만으로 유니크해요. 뭐 여기 안에서는 어떤 값이 인풋 값이 명확한데 인풋은 뭐 함수의 파라미터로밖에 못 들어오고 아웃풋은 함수의 리턴 값으로밖에 못 받아요. 외부에는 뭐 디스점 뭐 이렇게 한다든지 다른 뭐 스태틱 클래스의 값을 뭐 갑자기 땡겨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래밍 방식이고 결국 이것들이 그런 상태에 대한 것들 잘 관리하고 상태 관리가 복잡해지면 구현이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들이 옛날에는 근데 우리 웃긴 게 개념이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과거부터 있던 개념들인데 왜 지금 이게 유행했냐 좀 봤더니 이 방식이 어쨌든 상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공유 메모리 사용을 좀 덜 하거든요. 아까 전역 변수들은 사실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신 구현이 힘들죠. 예를 들어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램 하면은 이제 공유된 자원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락을 걸어놨죠. 그래서 세마포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대신에 뭐 리소스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만 구현이 복잡해집니다. 포셔널 프로그래밍들이 이렇게 과거에 짜려고 했더니 리소스를 좀 많이 사용한 거예요. 전력 배수 사용 못하죠. 공유 메모리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데 아주 과거에는 컴퓨팅 비용이 비쌌어요. 장비도 비쌌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장비 값이 굉장히 싸졌어요. 이제 그렇게 구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심플하게 유지 보수하기 쉽게 구현을 하고 그럼 장비가 버텨줘야 되는데 장비 꼽는 게 훨씬 더 싸게 치네?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이것도 공부할 때 보면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면 뭐 1급 함수, 뭐 이 특징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거보다 왜 이런 것들이 더 근본적으로 지금 와서 유용을 하고 기존과 비교해서 또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백엔드 프로그래머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엔드가 아니라 이건 개발 전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팩토링 이것도 개발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은 짠 코드가 나중에는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급해서 막 짤 수도 있어요. 네, 막 짰는데 나중에 한 번은 이 운영하다 보면 점점 복잡해지고 이 메소드들이 이 함수들이 엄청 커지거든요. 왜냐면 로직들이 계속 덕지덕지 붙어요. 이거 나 시간도 없고 여기 이거 한 줄만 가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구현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도 많이 하고 이게 뭐 단순히 제 시간 이슈가 아니라 여러 사업적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겹쳐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대충 짜는 편이 좀 그렇긴 한데 조금 약간 매몰 비용을 좀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어쩔 수 없이 조금 불편하게 코드를 빠르게 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어느 주기에는 리팩토링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계속 운영 비용이 늘어나고 운영 비용이 늘어난다는 말은 우리 개발자들이 향후에 새로운 개발할 때 이게 발목을 잡아요. 이 코드를 계속 유지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걸 문제가 생기면 이쪽 코드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기 힘든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가 그때 짠 이상한 코드를 있다 하면은 리팩토링을 주기적으로 꼭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리팩토링이 뭐 단순히 코드를 더 이쁘게 한다가 아니라 성능을 더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백엔드 개발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백엔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실. 프론트엔드는 눈에 UI가 보여야 브라우저나 이런데. 그래서 내가 수정하고 개발하고 뭐 새로 고침하면은 눈으로 바로 동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인지가 가능한데 백엔드는 이게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테스트 코드를 잘 짜서 기계가 내가 짠 코드들이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하게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테스트 코드가 잘 갖춰져 있으면은 위에는 리팩토링 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리팩토링 할 때 가장 기본은 이전에 짜던 인터페이스 코드들이 다 제대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로직들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거를 그럼 잘 돌아가냐? 기존의 로직들이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테스트 코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뭐 API 다 호출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를 리팩토링 한 다음에 테스트 코드들을 쫙 돌려보면은 다 통과했다. 그러면 내가 리팩토링 정말 잘했어.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코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산업에서는 코드 리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내가 짠 코드들을 동료들과 같이 본다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이건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나 혼자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같이 한다는 일. 그리고 내가 짠 코드 중에 버그나 좀 성능이 안 좋은 로직들을 동료분들이 같이 봐주시는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가 혹시나 문제가 생겨서 뭐 일이 있어서 휴가를 가거나 했을 때 다른 분들이 제 코드를 리뷰를 해서 코드를 봐주셨기 때문에 저희 대신해서 네, 코드를 또 운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편하게 네, 휴가를 갔다 올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 가장 큰 거는 그냥 동료들이 함께 일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코드 리뷰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코드 리뷰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 뭐 이제 뭐 학생 때는 사실 다른 분들 코드 보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프로젝트 과제가 있으면은 몰라도 평소에 보기 어려울 거고 그리고 이 코드 리뷰 또 장점 중 하나가 다른 분들이 잘 짠 코드들을 내가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뭐 GitHub이나 이런 데 오픈 소스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 거기 코드들을 참고해서 리뷰를 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뭐
1 더하기 1, 뭐 더하기, add, 뭐 이런 메소드 한 개도, 이쪽은 이렇게 구현했네. 이렇게 잘 구현했네. 이런 것들, 뭐 시간 복잡도까지 다 고민해서 구현했네. 이런 것들이 코드 리뷰하다 보면 다 보여요. 그럴 때 좀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를 많이 하고, 많이 또 받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이미 끝까지 다 봤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이고요.